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다들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장세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마음도 아프시고 답답하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저의 영상을 보시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셔라 막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전 세계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리고 그 퍼즐을 각자 맞춰 보시자는 의미에서 저 영상을 만드는 거고, 저도 자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자료 조사하고 그런 어떤 그 각 이슈나 이벤트적인 어떤 그 시사적인 뉴스하고 다 맞춰보면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흐름이 이 암호자산 시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또한 아마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퍼즐을 맞춰 보시면 분명히 그 결론을 아마 다들 아마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개인의 답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요즘에 이제 많이 못 드렸는데, 일단 되게 중요한 질문을,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 되게 질문을 되게 핵심적인 질문을 라자몽님이라는 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화이팅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막 이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항상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 라자몽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현재 미국 양적 완화가 코인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이 주축 통화가 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정부에서 코인을 계속 통제하려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일단 딱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또 참고로 제가 많이 알진 못하지만 어쨌건 2015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2016년 초반에 저도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입성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많이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미국 양적 완화가 코인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 상주하고 있는 경제 칼럼니스트나 경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입장하고 저의 의견하고 섞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레포리지 금리라고 아마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따로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단기 유동성 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1월 20일까지 하기로 이미 연준에서는 로드맵이 계획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연준에서는 이거에 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4차 영장 완화라는 의미를 두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 뭐 경제학자들이 많이 바라보는 의미가 레포르지 금리가 급상승한다, 이런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연준에서 통화 시스템의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그런 칼럼들이 되게 많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연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자기네 4차 양적 완화 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왜 부인을 할까요? 거기에 사실은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기축통화인 지금 달러의 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암호자산 시장이 10년 전에 탄생했다고 그 퍼즐을 맞춰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실 수 있을 거고, 내년 들어서 어느 시점에 이 비트코인 ETF가 어느 시점에 그게 뭐 승인이 날진 모르겠지만 그 기점을 통해서 아마 많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아마 많이 변화가 될 거고, 간접 투자 상품들이 많이 쏟아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인내하고 견디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미국 달러는 경고할 거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전 세계에서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탄탄하게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이제 앞으로 업로딩을 하거나 하면 제가 실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무시하는 차원은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전 세계 지금 통화 시장 같은 경우 전 세계 이제 여러 국가들은 탈달러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무역 거래량에서 점점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뒷받침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들이 왜 지금 탈달러화를 왜 선택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뒷받침되는 자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암호 시장하고 연결을 시켜보시면 아마 분명히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저는 단순해요. 되게 이거 진짜 심플한 얘기인데, 금은
중앙정부에서 통제하지 못해요. 왜? 물리적인 거잖아요. 자, 물리적인 거에서 자산 시장으로 키워주려면 그건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이 말이 맞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오프라인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질적인 거의 값어치는 점진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칼자루를 쥐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오히려 더 그들이 견고하게 더 상승장으로 올려놓고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거래할 수 있고 물리적이게 누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정부가 컨트롤하지 못해. 그럼 거기에 가치 비중을 더 많이 둘까요? 저는 이제 지금 1, 2년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호화폐 장세도 1년, 2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 비트코인이 주축 통화가 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기축으로서 ETF가 승인이 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점을 잡고 그 외에 알트코인들이 사이드적인 어떤 그 파트에서 본인들이 영역을 장악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물론 5,000개나 되는 알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놈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10%가 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한 5%? 5,000개 중에 5%?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상위권에 있는 뭐 30위권 안에 있는 어떤 그 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다 살아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 자본이 껴있는 어떤 그런 코인들하고 자 정부에서 코인을 계속 통제하려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정부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 있는데 사실은 통제를 못한다고 했을 때 코인 시장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승인 내줄까 안 내줄까? ETF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ICO 다시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는 얘기.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계속 대중들한테 환기되는 그런 얘기. CBDC에 관해서 언급되는 얘기. 그런 거를 가만히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딱 그 경계선 라인에 있는 거지. 저는 종이장 하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시점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결국엔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금이나 어떤 그 석탄 이 18세기에는 그게 물질적으로 값어치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게 그냥 돌덩어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이 사람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암호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펀드, 가장 큰 자산을 운영하는 대그룹이에요. 여기가 가장 큰 데고 나머지는 얘네들보다 좀 하위 개념, 자산 규모가 되게 적어. 그래서 저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많이 추종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이 문장에 모든 것이 남아 있어요. 자, 18세기의 그 석탄의 값어치. 근데 이게 현재는 그냥 바위일 뿐이다. 그럼 금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주식시장에 ETF가 뭐 실버 ETF, 골드 ETF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저는 그 비트코인하고 금, 은에 관해서 견주어가지고 세력들이 어느 쪽으로 과연 손을 들어줄지 그거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보시면 아마 분명히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전 세계 경제에 관해서 이제 제가 거품론이 요즘에 주식시장에 제기된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현재 이제 뉴 노멀 시대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인 것 같기도 하고 디플레이션인 것 같기도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정부에서도 연준에서 그 달러에 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발언하는 어떤 그 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포르지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자 실질적인 거에 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에 관해 전 세계 경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금리 인하해가지고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정책은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되게 웃긴 건 우리가 막상 은행 가서 대출을 막상 받으려고 하면
관문이 예전보다 은행 문턱이 되게 높아졌어. 그 얘기가 뜻하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겉에서 정부에서 정책을 표방한 거랑 실질적인 거랑 사실 되게 틀리다는 거죠. GDP, GNP는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게 국민들 호주머니에 쌓여지는 돈은 아니다라고 제가 결론지어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내년도 경제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지표인데, 발틱 운임지수, 발틱해 운임지수, 이게 발틱 드라이 인덱스인데, 지금 보면은 2019년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3쿼터까지 상승하다가 4쿼터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이거 하나 보면 내년도 이제 전 세계 무역 물동량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발틱 운임지수, BDI 일명. 세계 해운업계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로 영국 런던의 발틱 해운 거래소가 1999년 11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종합 운송 지수다. 벌크선이 주로 이용돼 벌크 운임 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985년 1월 4일 운임 수준을 기준으로 1000으로 삼고 석탄이나 곡물, 건축자재, 광석 등 주로 원자재에 대한 운임을 평가합니다. 발틱 운임 지수가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석탄, 곡물, 건축자재, 광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에서 많이 빌딩을 건설하거나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자재, 건재들하고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근데 이게 앞으로 많이 이게 교역량이 줄어든다.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각국에 있는 어떤 그 수출입에 관해서도 축소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향후에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그 지수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발틱 운임 지수가 향후 6개월에 관한 경기를 이미 선행해서 말해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관해서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폴로니엑스 거래소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원 증명 인증을 끝내지 않은 사람들이 폴로니엑스 거래소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10,000원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000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아마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더 줄였나 봐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폴로니엑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도 이 조항을 지금 쫓아가고 있다. 거기다가 OKEX도 이 조항을 쫓아가고 있다.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좀 더 신원 인증에 관해서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래소에 관해서 거래소를 사용할 수 없게 지금 만들어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파짓은 무한대인데 뺄 수 있는 거, 위드드로우는 되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건다. 이 의미가 뜻하는 건 과연 뭘까요? 자, 이거 한 가지로 우리가 향후 시장에 관해서 제도권 수용이 되려면 지금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신원증명에 관해서 더 할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이 얘기도 사실 그냥 겉에 표면상 보면 나쁘게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준비를 한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는 지난 수년간의 수익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기업들의 지난 수년간 수익률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이런 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 수년간 수익률, 넷플릭스가 4,177%, 아마존이 1,787%예요.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위쳐라는 어떤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게임을 모티브로 한 그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게 평이 게임보다 더 지금 현재 좋진 않아요.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위쳐를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찾아서 한번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건 플랫폼 산업이 다른 타 기업들보다 마스터카드, 애플이나 비자, 뭐 스타벅스, 뭐 어도브,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뭐 몇 배 이상, 뭐 어떤 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4,100배이기 때문에 월등히 수익률에서 앞서 갔었다. 어쨌든 이거 이 도표 하나만 보면 향후의 흐름도 우리가 플랫폼 기업 경제가 점점 득세할 거다. 그게 더 중요시되는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저기 4,000배라고 이제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비트코인 상승률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비트코인 여러분들 지금 확신을 못 가지니까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야. 2011년도에 $10였다. 12년도에 $10,
13년도 600달러, 14년도 310달러, 2015년도 360달러, 2016년도 1000달러, 2017년도 19,000달러였다. 현재 뭐 7천 몇백 불대 그 정도 수준에 지금 있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2011년하고 12년도는 가격이 거의 평균 가격이 거의 10달러, 10달러 똑같았어요. 예. 이런 거를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그 제도권 수용이나 펀더멘탈에 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장세를 바라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우리 암호화폐계에서 이제 차티스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제 몇 명 있죠. 피터 브렌트도 있고 조시 라거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3,138명이 여기다 투표를 했고 저도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가격대로 먼저 갈 거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해요. 그래서 6,400달러대로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3%고 이게 8,000달러, 8,00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7%예요. 그래서 거의 6%의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방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세력들이 관망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세력들 입장에서도 지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막 뭐 어떤 뭐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슈퍼컴퓨터로 방향성을 잡고 사람들 돈을 갈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또한 지금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딱 중심점이라서 이거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고 저거라고 말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인간 지표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전 세계 최대 암호 자산 운용사. 자, 이들이 이제 OTC 상품을 만들었는데 OTC 심벌이라고 이게 여기 올라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에 관한 것도 만들었고 가만히 보시면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는 이더리움에 관한 거 만들었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OTC 마켓.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전용 상품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코인들을 통틀어서 GDLCF라고 해서 이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위주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간간히. 근데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예. 그 위주로 일단은 OTC 마켓을 개방을 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들만이 가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많이 추종을 하는 그 비트코인 차티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먼슬리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달, 월봉 차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거의 바닥 가격까지 거의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만의 개인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이거 녹음하는 시간이 지금 현재 24일 지금 밤 시간이거든요. 이게 내일 아침에 제가 업로딩 하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은 거의 바닥 가격에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유로피안 센트럴뱅크 뭐 유럽 중앙은행 그래서 유로 시스템에 관해서 이번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IMF 총재에서 ECB 총재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로드맵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의회의 구성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자 그거에 관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자 이 보고서를 보면서 리플 아미라고 하죠. 리플 아미. 그러니까 리플 군대 같은 경우 리플을 추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결국엔 ECB에서 XRP를 채용을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포트폴리오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없는 희망의 로를 돌릴 수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베어러블가인가? 그 사람이 이걸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유럽의 어떤 그 중앙은행에서 지금 뭐 송금 어떤 그 페이먼트 시스템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뭐 하고 있는데 유럽인들이 사용하는 소매 페이먼트 마켓에 지금 보면은 기술 컴퍼니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테크빈 컴퍼니하고 관련돼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시스템을 채용해서 유럽인들이 소매 어떤 그 페이먼트 시스템에서 채용할 수 있게 그거를 모니터링 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 여기 스테이블 코인도 나와 있고 뭐 안정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플을 또 여기다 결부시킨다고. 근데 이게 딱 그렇다고 저는 확신하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CBDC에 관해서 이제 언급이 나오고 유럽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온다. 그러면 전 세계 통합의 바스켓에 있는 6개나 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인 국가, 미국 같은 경우는 41%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어. 왜? 전 세계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면 나머지 나라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보면 이런 거에 관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에 관해서 계속 언급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걸 또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인컴, 그러니까 GDP 대비 인컴, 그러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 내 실질 소득에 관해서 이제 그래프로 나온 건데, 제가 이런 거를 간간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해서 이제 실질적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뉴스만 개개인의 뉴스만 보면 한국에 나와 있는 기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뉴스 하나하나만 보면 사실적이지 않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암호화폐하고 항상 연결을 시켜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제 채널에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1998년도서부터 2018년까지의 지금 보면 GDP 상승률하고 실질 임금 가처분 소득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스위스, 그리고 독일이 있고 네덜란드, 스페인이 있고 일본이 있고 벨기에가 있고 나머지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GDP 상승률도 거의 없었는데 실질 가처분 소득은 거의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거의 망했다고 보면 돼요. 이탈리아 은행은 지금 현재 사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어떤 그 명품의 나라, 그 이탈리아 남자들 한국 여자가 봤을 때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알고 보면.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거의 20% 정도 GDP가 상승했어. 그리고 가처분 소득도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되게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어. 거의 24% 상승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얘네 나라도 되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금 개혁법,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얘네들이 왜 맨날 화염병 던지고 최루탄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파리 시내 에펠탑이 왜 문을 닫고 왜 그런 오롯의 미술관이 왜 문을 닫고,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시사적인 뉴스랑 같이 대입해서 보시면 우리나라만 비단 못 사는 건 분명히 아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보면 뭐 일본 같은 경우 임금 상승률이 거의 없다. 스페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스페인, 일본, 벨기에 요 나라들 보세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임금 상승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전 세계 경제를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만 못 사는 건 아니다. 내 지금 호주머니만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되게 키가 크고 되게 뚱뚱한 사람인데 이 사람 키가 2m거든요. 등치도 되게 커요. 저도 이제 등치가 큰 편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이름이 김닷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만에 트위터에 이분 사진하고 가족들 사진이 올라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제 해피 뉴 이어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서 제가 이분이 이제 예전에 언급한 거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암호화폐 장세랑 사실 되게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파일 공유의 대부 킴닷컴. 이 사람이 나이가 44세인데 미국 경제와 달러의 종말을 예고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이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예전서부터 되게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가 업로드라는 P2P 그런 뭐 공유 사이트, 파일 공유 사이트 그런 회사를 만들고 많은 돈을 벌었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예전에 조사한 게 3억 달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빌 게이츠 같이 그렇게 유명세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건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큰 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킴닷컴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가 제기한
미국 경제 위기론을 언급하며 많은 경제학자라면 공감할 것이다. 미국의 거대한 부채 탓에 경제와 달러화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피라미드 게임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이 이 뉴스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언급한 게 트윗에 언급한 게 사실은 2018년도 8월 달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닷컴이 모든 게 떨어질 때 암호화폐와 귀금속만 가치가 오를 것이다. 내 생각에는 2년 안에 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2018년 8월 달부터 이 24개월을 봤을 때 그게 언제냐? 2020년 중후반이란 얘기예요. 중반 정도.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기가 내년 초반일 수도 있고 그게 내년 4월달, 5월달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때까지는 아마 주식시장이 견조하게 많이 이렇게 하락을 안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암호화폐 장세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어떤 그런 장세 막 수천만 원이 올라가고 막 이런 뭐 10배 막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분명히 그 시점 주기로 해서 분명히 커다란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되게 많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제 저 같은 풋내기가 아니라 실제로 올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현재 부채는 무려 13조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내 대출금, 신용카드 빚, 학자금이 갈수록 늘어난 게 원인으로 꼽았다. 이게 2018년도인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자, 현재 미국의 가정당 평균 부채 역시 약 84만 5천 달러. 그러니까 9억 5,400만 원이다. 그러면서 킴닷컴은 비롯해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는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일반 소비자는 물론 각종 투자기관 또한 달러화보다는 금 혹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벡트거래소 왜 그들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왜 들어오기 위해서 왜 자산 규모를 이쪽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왜 벡트거래소하고 연합해서 파생 상품을 점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게 다 승인 신청을 냈나. 그리고 그 외에 승인되지 않는 비트코인 ETF는 언제 정도의 승인이 날까. 그거를 우리가 퍼즐을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따가 봐가지고 뭐 실시간을 하든 이제 할 건데 탈달러화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유럽에 있는 유수의 어떤 그런 국가들도 지금 보면 탈달러화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뭐 물론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나머지 대다수의 국가들은 탈달러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거기다가 관세 문제하고 덧붙여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암호화폐랑 결론 지어서 한번 결론을 도출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너무 답답해들 많이 하지 마시고 꼭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하루, 좋은 휴일들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